아이에게 틱과 과잉 행동 장애가 있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채식을 시작한 후 아이의 틱과 과잉 행동 장애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결국 채식은 아이들의 성격도 바꿨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요리를 멈추다. 강하라 심채윤이 쓰고 사이먼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어느 채식 부부의 고백입니다. 여기 한 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스포츠카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세상을 즐겼습니다. 럭셔리한 식당에서 만찬도 했습니다. 만찬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은 찌고 몸은 아팠습니다. 원인을 알고 싶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요리를 멈추었습니다. 자연식물식으로 바꾸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살이 빠졌고 변비가 사라졌고 큰아이의 틱과 과잉 행동 장애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짜증 많고 거칠던 성격이 놀랍게 차분해졌습니다. 영양제와 자동차를 버렸고 가구를 정리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소유적 삶에서 존재적 삶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짜를 버리자 진짜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책은 그 3년 동안의 여정, 한 쌍의 부부와 그 가족의 변화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저자 소개 강하라. 러시아 문학을 공부했고 요리를 멈추다 따뜻한 식사를 썼다. 서울에서 두 아이, 두 반려견과 살며 남편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글을 쓴다. 저자 소개 심채윤. 멀티미디어를 공부했다. 20년간 방송 다큐멘터리와 공익광고, 기업 광고와 뮤직비디오까지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아내와 함께 요리를 멈추다 따뜻한 식사를 썼다. 방송 PD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유명해지고 싶었고 주목도 받았다. 음식을 바꾸고 존재론적 참 기쁨을 알게 되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미니멀 패밀리를 완성했다. 취미로木工과 디제잉을 즐기고 오래된 물건과 장소를 좋아한다. 지금은 환경과 음식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큐, 식탁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을 준비 중이다. 책의 큰 목차 1장, 나는 왜 요리하지 않는 요리사가 되었나? 2장, 음식을 바꾸자 전혀 다른 하와이가 나타났다. 3장, 달라진 입맛에 깜짝 놀라다. 4장, 잃어버린 밥상을 찾아서. 5장, 목숨 걸고 편식합시다. 6장, 3년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이제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아이의 비염과 비만과 변비 모두 사라지다. 아이들이 스스로 채식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더 정확하게는 고기와 우유, 달걀, 생선 등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하는지, 친구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은 채소와 과일, 곡류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이들이 채식을 하면서 몇 달에 걸쳐 지방과 가공식품들을 줄이는 자연식물식에 근접한 식생활로 조금씩 바꾸게 되었다.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좋지 않은 공장식품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을 거쳤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식단 변화를 조금씩 욕심내지 않고 실천했다. 고기와 디저트를 좋아해서
과체중이었던 큰아이는 완전한 채식을 시작하면서 날씬한 체격으로 돌아왔다. 학교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보는 사람들마다 살이 많이 빠졌다는 말들을 한단다. 아이들 스스로 에너지가 넘친다는 말을 한다. 우리는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에 더 놀라곤 한다. 휴일에 점심을 평소보다 과하게 먹었다는 생각이 들 때면 큰아이가 저녁에는 과일만 먹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각자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음식을 소화시키느라고 그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몸은 자연히 피곤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늦잠을 잔 후 아이는 스스로 어제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늦잠을 자게 되었다는 말을 한다. 우리는 정말 놀라웠다. 어른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신기하고 자랑스러웠다. 여느 아이들처럼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사 먹는 일도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을 먹는 일도 없다. 아이들이 점점 이런 간식을 덜 찾는다. 주방 한쪽에 스낵이나 크래커 등이 있어도 줄지가 않는다. 이런 공장 간식을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면서 동시에 끼니 3번을 배불리 먹으니 식사 사이에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편의점 과자를 사 먹는 모습을 동네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채식을 하면서부터 과자와는 담을 쌓게 되었다. 이제 아이들은 스스로 제품 포장지의 성분표를 살핀다. 음식을 바꾸자 아이들의 성격이 차분해졌다. 부모들은 누구나 자식에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한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우리 부부도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길 소망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멋진 선물은 채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채식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해주었다. 아이들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무지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셈이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선택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고기의 근원에 대한 현실적인 진실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이 그 현실을 알게 된 후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점에서 공정한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관심과 노력으로 아이들은 비건으로 더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다. 처음 시작이 낯설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든 방법이 보인다. 처음에는 그동안의 생활 습관에서 많은 부분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는 변비가 있어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지 못했는데 채식하면서 그게 사라졌다. 화장실 잘 가게 되어 기분이 좋다고 한다. 매일 시원하게 변을 볼 수 있다는데 누가 좋지 않겠는가. 큰 아이의 과잉 행동장애, ADHD와 틱 장애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다. 우리 부부가 채식을 하기 전 큰 아이한테 틱 장애와 ADHD가 있었다. 틱 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았을 때 말로만 듣던 ADHD도 함께 진단받았다. 보통 두 증상이 함께 올 때가 많다고는 했지만 부모로서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었다. 서양의학에서 틱장애와 ADHD는 치료약이 없다. 증상을 경감시키는 완화치료만 하기 때문에 더 답답할 뿐이다. 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진다고 하니 처음에는 아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아이는 심했다가 덜했다가
증상의 정도가 바뀔 뿐 6년 동안 좋아지지 않았다. 아이는 스스로 틱 증상을 알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더 자주 나오는지도 인지하고 있었다.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가을에 더 심해지기도 했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낯선 환경에서 더 나오기도 했다. 영화를 볼 때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할 때 평소보다 더 심해지기도 했다. 지금 우리 아이는 틱과 관련된 어떤 치료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사라지지 않았던 아이의 틱은 최근 채식을 하는 동안 눈에 띄게 좋아졌다. 지금은 하루 종일 전혀 증상이 없을 때도 있다. 아이도 그것을 느끼고 행복해한다. 아이에게 바뀐 것은 먹는 음식뿐이었다. 우리는 먹는 음식이 아이의 몸을 만들고 그것들의 신비로운 작용이 아이의 세포 하나하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비염과 과체중뿐 아니라 과식, 틱, 주의력 결핍 등 모든 증상들이 음식을 바꾸면서 좋아졌다. 틱은 정말이지 드라마틱한 호전을 보였다.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요즘은 우리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낸다. 이제는 걱정이 되지 않는다. 문득문득 폭풍처럼 다가왔던 안타까운 마음과 암울한 심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아이에게 도움을 준 것은 오직 채식을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바른 음식을 주고 배불리 먹도록 한 것이 전부다. 부모들이 어떤 마음인지 매우 잘 알고 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게 되고 무력하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아이를 대신하여 우리 부부가 전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참 음식이다. 아이를 믿고 아이가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스스로 좋아질 수 있다는 자연의 치유력을 믿는다. 고맙게도 아이 스스로도 바른 음식을 먹으면 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한다. 몸의 이로운 작용은 마음에도 작용한다. 하나의 시작이 도미노처럼 모두에게 이롭게 작용한다. 조선시대 영조는 왜 장수했을까? 조선시대의 임금을 통틀어 가장 장수한 임금은 영조였다. 그는 83세까지 살았는데 조선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였음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살았다. 요즘으로 치면 100세 이상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영조는 하루 5번의 수라를 3번으로 줄이고 찬수도 줄이고 채식을 했던 임금이다. 당시 백성들이 먹었던 밥처럼 현미와 잡곡으로 식사를 하며 거친 음식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여느 임금이 누리는 화려한 밥상이 아니라 채식 식단에 소박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영조는 조선의 그 어떤 임금보다 천수를 누릴 수 있었다. 반면 세종은 어땠을까? 조선의 4대 왕이었던 세종은 육류 없이는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세종이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는지는 아버지 태종의 임종전 유언으로도 알 수 있다. 태종은 아들인 세종이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으니 자신이 죽은 후에 상중에도 고기를 들게 하라는 말을 전했다. 당시 조선은 상을 치르는 동안은 고기 먹는 것을 금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이 연회상에 오른 고기가 아랫사람이 상에 오른 고기보다 적다며 해당 관리를 문초하게 했다는 글도 전해진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바빌론의 왕이 예루살렘에 전쟁을 선포하고 승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우두머리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남자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면서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머리가 좋고 교양이 있어서 장차 나라의 큰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가려내라고 했다. 이들을 따로 구분해서 바빌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주술과 점수를 가르치도록 지시했다. 식단도 왕실 식단과 똑같이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를 상에 올리라고 명했다. 그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왕궁의 고위직에 임명될 예정이었다. 뽑힌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다.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를 거부하고 왕실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감독관은 다니엘이 왕의 총애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아 안색이 나빠지면 왕께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신의 목을 벨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다니엘은 자신과 함께 발탁된 3명의 청년들과 함께 열흘 동안만이라도 채소와 물을 먹고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빌었다. 그런 다음에 왕실 음식을 먹었던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해보고 그때 나타난 결과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감독관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열흘 동안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샤라 이렇게 4명의 젊은이에게 채식을 할 수 있게 했다. 열흘이 지나고 보니 그들은 왕실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원기왕성해 보였다. 그래서 감독관은 계속 그들에게 왕실 음식을 먹이지 않았고 대신 채소만 먹게 해주었다. 왕이 정한 훈련 기간이 끝나자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 이야기해본 왕은 그들이 다른 청년들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누구도 이 4명의 청년에게 필적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왕을 모시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왕은 학문에 대해서나 세상 일에 대해 그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나라의 모든 인재들을 합친 것보다 10배는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의 이 대목은 먹는 음식으로 인해 남들보다 더 지혜를 갖출 수 있으며 귀족이나 왕실에서 먹는 음식이 가장 훌륭한 음식이 아님을 알려준다. 역사상 귀하게 여겼던 고기와 동물의 젖, 설탕 등은 왕실과 귀족들이 평민들보다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이 되었다. 선진국병, 부자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인들의 질병은 모두 먹는 음식이 과해서 생기는 병이다. 경제적으로 좋아져서 음식을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때 인류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병을 얻기 시작한다. 역사 속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빈곤자들이 어떻게 다른 음식을 먹었는지는 예술가들의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반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도 농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땅을 일구고 거친 노동을 했을 서민들의 투박한 손과 그들이 먹는 감자가 무거운 표정들과 어우러져 빈곤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로마 콜로나 미술관의 소장품인 아니발레 카라치의 콩을 먹는 사람도 콩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의 식탁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반면 귀족들과 왕실의 만찬은 호화로웠고 테이블 가득 음식들이 넘쳤다. 그들은 차를 마실 때조차 화려하게 음식들을 즐겼다. 그때는 감자와 콩은 빈민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귀족과 왕족들은 귀한 고기와 우유, 치즈와 디저트를 먹으면서 이런 음식이 건강에 도움을 주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감자와 콩은 실제로 매우 이로운 자연의 음식이다. 삶은 감자와 콩을 먹는 것이 고기, 우유, 치즈, 설탕을 사용한 디저트보다 인간에게 더 건강한 음식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관습에 의해 전혀 다르게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전쟁의 기원이 육식에 있다고 말했다. 플라톤이 쓴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상적인 국가가 시작될 때 육식은 없었다고 말한다. 도시국가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보리와 밀, 채소와 무화과, 병아리콩, 도토리 등을 먹는 채식을 했고 신을 찬양하며 평화롭게 살았다고 한다. 플라톤의 형 글라우코는 단순한 음식들이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보다 많은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고 묻는다. 소크라테스는 이에 답했다. 사람들이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면 도시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정의롭지 못한 도시국가로 변해간다고. 고기의 등장으로 고기 소비를 유지하고자 점점 더 많은 땅과 자원, 사람들이 필요하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땅이 부족해지고 이웃의 땅을 빼앗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쾌락과 욕망 중에 고기가 육체의 정욕을 만들고 정욕은 재물을 원하게 만들고 재물을 위해 인간들은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고 했다. 이런 도시의 형태는 지혜로운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사치와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전쟁을 이끌게 된다. 보다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게 되며 도시는 더욱 불안정해진다고 했다. 2500년 전에 이런 지혜에 감탄하여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전 재산과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음식을 바꾸자 저절로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 우리가 채식으로 얻게 된 것들은 이로움이라 칭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복된 선물이었다. 채식을 시작하면서 선순환의 고리라는 말을 무척 공감하고 있다. 채식은 우리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좋은 것들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먹는 양을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이전에 고기와 유제품을 먹었을 때는 항상 체중 조절에 신경을 썼다. 조금 배불리 몇 끼만 먹어도 체중계에서 1, 2kg은 금방 늘어났고 2, 3주만 신경을 안 써도 옷 입기가 불편해졌다. 먹는 것을 참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고 자라는 아이들은 더욱 그렇다. 그래도 늘어나는 체중이 무서워 고기와 달걀 요리, 치즈와 버터가 들어간 디저트를 항상 적게 먹으려고 노력했다. 케이크와 빵을 더 먹고 싶다는 아이들에게도 살이 찌지 않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게 된다. 그런데 음식을 제한하고 적게 먹고자 노력할수록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 늘 식욕과의 줄다리기를 해야만 했다. 최대한 노력하며 운동을 하고 싶어도 헬스클럽처럼 어딘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어딘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다. 집에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다가도 이내 게을러진다. 원하는 체중을 유지하려면 강도 높은 운동을 매일 1시간 이상씩 하거나 먹는 음식을 제한해야 했다. 하지만 음식을 바꾸면서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고기, 생선, 달걀, 우유 등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으면서 채식으로 먹고 싶은 만큼 몇 끼를 배불리 먹는다. 모든 종류의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자유롭게 먹는다. 점심으로 현미밥을 2그릇 정도 먹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밥의 양을 보면 놀라곤 한다. 밥을 그렇게 많이 먹냐고 항상 묻는다. 우리는 선조들이 칭하던 머슴 밥을 먹는다. 고봉밥이라고도 부른다. 채식을 하면 소화가 잘 되어서 자주 많이 먹게 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만큼 하루 종일 먹는 날도 있다. 그런 날은 예전의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서 체중계 위에 올라서기가 무서운 마음이 든다. 체중이 1, 2kg은 늘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놀랍게도 체중계는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체중에 변화가 거의 없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살이 찌지 않았다. 물론 운동을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다면 모델과 같은 훌륭한 몸매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몸매를 과시할 일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몸 만들기에 일부러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는 않는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약간의 근력 운동을 샤워 전에 하는 정도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 배불리 먹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음식에 대한 강박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채식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체중이 줄었고 몸의 군살들이 사라지면서 가족 모두가 이상적인 체중으로 지내고 있다. 애쓰지 않는 다이어트, 평생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인 셈이다. 수많은 다이어트 운동법과 식사법, 건강 보조식품 등이 넘치는 요즘, 우리 가족은 모두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힘들이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큰아이만 과체중이었고 딸아이와 우리 부부는 평범한 체격이었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 날씬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큰아이는 단 한 끼도 밥을 굶거나 양을 제한하지 않고 1년 동안 8kg의 체중이 줄었다. 1년 동안 키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체중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요즘 여학생들은 모두 허벅지 부자라고 할 만큼 하체 비만이 심각한 수준이다. 여학생들이 끼니를 굶고 잘못된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면 다이어트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뇌의 학습 능력도 당연히 떨어진다. 생리통도 심해진다. 딸아이도 이제 외모에 신경을 쓰는 나이가 되어간다. 지금처럼 건강한 식사를 유지한다면 딸아이는 학창시절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도 허벅지 살을 빼느라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청바지를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옷으로 뱃살을 가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보다 좋은 다이어트가 어디 있을까? 돈이 들지도 않고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되며 더 먹고 싶은데 멈춰야 할 일도 없다. 채식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다이어트 기술이다. 체중이 좀 줄어서 옷 입기가 편해지고 이전에 못 입던 옷들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옷을 더 사는 일도 적어졌다. 옷장에 옷이 많아도 늘 입는 옷만 입게 되는데 날씬하면 청바지와 셔츠 하나만으로도 누구나 멋이 난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이고 최고의 패션은 몸매다라는 표현은 괜한 말이 아니다. 뚱뚱하면 옷맵시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더 멋을 부리게 된다. 반면 날씬하면 심플하고 평범한 옷만 입어도 멋스럽다. 고가의 옷들을 사 입던 우리가 이제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가장 사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강하라 심채윤의 요리를 멈추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채식을 통해 변화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채식 에세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며 많은 부분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건강 관련 서적을 읽다 보면 상반된 의견을 접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육류와 같은 동물성 식품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는 이론도 있고 콜레스테롤은 무죄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건강 관련 서적을 집중적으로 보며 공부를 시작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상반된 이론을 접하면 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찾은 해답은 직접 그 이론들을 실천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자연식물식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식 중심 식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채식 중심 식사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절대적 진리는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음식을 바꾸면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두 손 모아 빕니다. 진정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책 요리를 멈추다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